자, 그럼 앞 시간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제가 설명드린다라고 했죠. 자, 우리가 회계에서는 영업용이라는 표현이 영업이라는 표현이 우리 회사를 설립한 목적대로 하는 걸 영업이라고 했었죠. 근데 그건 회계 이야기고 부가가치세법은 영업이라는 건 순수하게 매출세액을 창출하는 일을 하는 것만 영업으로 볼 거예요. 매출세액 창출하는 일만 하는 걸 영업으로 볼 거예요. 그럼 이 영업용하고 그리고 업무용하고는 얘 둘이는 같은 게 아니에요. 이 업무용은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영업용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자, 자동차 가지고 봤을 때, 자, 승용차를 샀어요. 이 승용차가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살려고 샀어요. 그럼 정말 그 차를 회사가 승용차를 샀을 때 이 차를 회사 업무에만 쓸까요? 직원들이 밥 먹으러 가거나 출퇴근하거나 여행 가거나 이럴 때 쓸 수 있겠죠. 그럼 그 많은 사업자를 일일이 부가세법이 확인하고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부가세법은 업무용 승용차는 비영업용으로 봐요. 그래서 업무용은 비영업용이에요. 그럼 또 다른 예로 볼게요. 자, 우리 화물 트럭이 있어요. 우리 회사가 뭐 원재료라든지 짐을 나르려고 화물 트럭을 샀어요. 자, 이걸 업무용으로 쓴대. 자, 이걸 봤을 때, 자, 여러분이든 세법이든 생각했을 때 이 차를 밥 먹으러 갈 때 쓰려고 쓸까요? 쓰려고 샀을까요? 아니면 여행 갈 때 쓰려고? 데이트 가려고? 그런 용도라는 생각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화물 트럭은 우리 영업용으로 봐줘요. 그럼 부가가치세법은 승용차를 영업용이라고 보는 건 어떤 거냐면 택시 같은 거예요. 택시 돌아다니는 이유가 순수하게 매출세액을 창출하기 위해서 다니는 애죠. 그런 애들이 영업용 택시인 거예요. 부가세법에서도. 그럼 지금 업무용이나 이런 것들 비영업용은 우리가 업무하고 관련 없는데, 자, 소형 승용차라는 기준을 볼게요. 자, 여러분들 그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 소형차, 중중형차, 중형차, 대형차 뭐 이런 표현 쓰죠. 그거 자동차 회사가 만든 기준이지 세법에서 쓰는 기준이 아니에요. 세법이 아니라 모든 법에서. 세법이나 도로교통법은 우리 소형 승용차는 개별소비세 대상 차량인데, 그 우리 자동차 중에 그 덩치가 큰 차들이 있어요. 뭐 카니발이나 아니면 스타렉스 같은 봉고차 같은 차들이 있어요. 그런 차도 다 소형 승용차예요. 도로 톨게이트 지나갈 때 보면 소형 승용차 요금 낼 거예요. 중형차는 그 미니버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형차는 45인승 버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개별소비세 대상 차량 영업 용도가 아닌데 개별소비세 대상 차량이라면 이건 매출세액을 창출하지 않는 걸로 100%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매출세액을 창출하지 않는 차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되는 거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 받지 말라는 법의 규정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 다 이거 외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는 거예요. 얘 전제 조건이 이거예요. 매입세액 공제 받았다는 건 여기 안 쓰겠다는 거야. 그래 놓고선 여기에 써버리면 너가 이걸 팔아버렸다라고 할 거란 이야기예요. 너가 너한테 팔아버렸다. 그럼 사온 가격이 아니라 시장에 파는 시가로 팔아버렸다고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또 하나가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타사업장이 직매장이죠. 그래서 직매장 반출이라고도 하는데, 자, 이건 예외사항이에요. 얘는 예외로 사업자를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사업자를 위한 제도라는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 예정신고 때에 예정신고를 하면 그 매입세액 공제해준다라고 했나요? 예정신고 때는 죄송해요. 공제가 아니라 환급해준다라고 했나요? 돈을 안 해준다라고 했었죠. 자, 그럼 이런 상황 가지고 좀 볼게요. 자, 공장이
물건 만들어서 팔려고 매장으로 보내요. 직매장으로. 자, 이거 판 건가요? 공장이 매장으로 물건 보내는 건 판 게 아니죠. 우리가 누가 봐도. 그리고 부가가치세법도 기분 안 나빠요. 왜냐면 공장에서 못 팔고 있는 것보다 매장에서 많이 팔아서 부가세 받아가지고 가져다 주는 게 좋기 때문에 직매장 보내는 거 가지고 부가세법이 뭐라고 할 게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공장은 그런 물건 만들기 위해 원재료만 사오니까 매입세액만 있을 거고 물건 판 게 없잖아요. 직매장은 그냥 물건만 보내니까. 직매장은 공장에서 물건 들어오니까 매입세액은 없는데 물건 파니까 매출세액만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공장에서 1월 달에 팔려고 물건을 사왔어요. 그럼 그거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언제 받을 수 있냐면 8월 24일 날 받을 수가 있어요. 7월 25일 날 신고하면 한 달 이내 해주거든. 그런데 1월 달에 물건을 판 직매장에서는 부가세를 4월 25일 날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4달이라는 우리 불필요한 자금난에 빠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업자들한테 세법은 사업자를 힘들게 하는 목적은 전혀 없어요. 그럼 부당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그럼 지금 매입세 공제 받았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너네 회사가 그런 상황이니까 공장에서 우리 직매장으로 그런 물건을 매입세 공제 의무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판 걸로 할게. 너가 100만 원에 사왔으면 100만 원에 판 걸로 해. 시가도 아니고 원가로. 그런데 그렇게 옮겨갔다라는 거 증빙이 있어야 되니까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방금 그에는 원가로 팔아버린 공장에서 직매장으로 원가로 팔아버린 걸로 하면 공장은 사온 가격에 팔아버리면 매출과 매입이 똑같으니까 낼 게 없겠죠. 그럼 직매장에는 공장에서 물건을 사온 것처럼 서류가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매입세액이 빼고 매출세액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하니까 사업자가 그 부가가치세 환급받는 기간의 차이를 우리가 해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를 위해서 공장에서 직매장으로 보내는 건 판 건 아닌데 자기가 자기한테 팔았다라고 해서 우리는 자가 공급으로 들어와 있지만 이건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얘 하나만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잘못해서 한 건 얘 2개 하고 자, 다음 이제 우리 개인적 공급. 자, 개인적 공급이라는 건 지금 우리 사업에 쓰려고 매출세액을 창출하는 과세 사업에 쓰려고 해놓고선 우리 개인들한테 이걸 줘버렸다는 거예요. 개인들한테. 자, 개인들한테 줬다는 건 직원을 주든 아니면 대표이사가 가져가든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우리 과세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 받지 말라는 또 규정이 있어요. 매출세액 창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제 받으라고. 그건데 매입세액 공제 받아 놓고선 직원 줘버리는 거예요. 혹은 대표이사 개인적으로 가져가 버리면 그걸 팔아버렸다고 할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노트북을 만들어요. 그럼 노트북 만들기 위해서 원재료 사올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겠죠. 그리고 이걸 명절 때 직원들 하나씩 써보라고 노트북을 주는 거예요. 자, 좋은 회사죠. 직원들 입장에서는 법인세법도 잘했다 그래요. 법인세법은 직원들한테 그 모든 걸 다 내줘라고 해요. 다 비용을 인정하고 세금도 부과 안 할게.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은 구조상 의의가 없는 거예요. 너 그렇게 주는 건 좋은데 왜 매입세액 공제 받았어? 매출세액 창출 안 할 건데. 너 그거 그냥 처음부터 안 받았어야지. 너 잘못했으니까 그거 판 거야라고 해서 시가로 전부 다 팔아버린 걸로 할 거예요. 이게 부가가치세법의 그 생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가가치세법은 철저하게 매입세액 공제받은 건 매출세액 창출하는 일에만 써야 돼요. 자, 그런데 자, 예외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교재 오른쪽 잠깐 보면 자, 여기에 다음의 것은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죠. 자, 여기에 자, 자기가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거.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우리가 A라는 공장이나 회사를 가지고 있고 계속 또 B라는 회사를 공장이나 계열사나 아니면 우리 하청 공장 가지고 있어요. 그럼 사업장이 서로 다 틀리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자, A라는 회사는 지금 A라는 공장에서는 하드디스크를 만들어요. 그럼 이 하드디스크를 우리는 팔 수 있으니까 우리한테는 제품인데 또 B라는 공장은 컴퓨터를 만드는 곳이에요. 그럼 컴퓨터에는 이 하드디스크가 원재료죠.
그럼 이 컴퓨터 만드는 공장에 이 하드디스크를 보내게 되면 그걸 팔았다고 볼 거냐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하드디스크만 팔았을 때 창출되는 것보다 컴퓨터도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사업의 요소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은 괘씸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원재료로 간다는 건 다른 제품이 되기 위해서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고, 또 우리 자기 사업의 기술 개발이나 시험용으로 쓰는 거, 우리는 항상 개발이나 연구 이런 쪽에는 무한한 세제 혜택을 줄 거예요. 당연히 모든 기업에, 이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상관없어, 중소기업은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줄 거예요. 훨씬 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법도 당연히 거기에서는 뭐라고 안 할 거예요. 또 우리 회사가 과제 사업에 쓰고 있는 기계 장치가 고장이 났는데 그걸 내가 판매하는 물품이 매입세 공제받아서 판매하는 물품이 그게 수리하는 수리 용도로 들어간다면 그건 뭐 사서 쓰는 거나 그거 쓰는 거나 같은 거잖아요. 어차피 우리 기계 장치라는 건 매출세액 창출하는 그 물건 사업에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괘씸하게 안 느끼겠다는 거예요. 또 사후 무료 서비스, 우리 무상 에이스 하기 위해서 여러분 휴대폰 고치는데 부품이 교체해 줘야 되는 거예요, 새 걸로. 그럼 무료로 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걸 팔았다고 할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휴대폰 가격에는 그 고장 났을 때 고쳐줄 무상 에이스 가격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팔았다고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또 우리 그 상품 진열 목적으로 뭐 다른 사업장을 보내거나 아니면 실비 변상, 이 얘기는 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멘트, 작업 3종 세트라고 제가 이야기하는데 직원들한테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그리고 직장 체육대회 혹은 직장연회비, 직장연회비는 회식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에 사용, 우리 회사가 만들었거나 공제받아서 사와서 쓰는 거는 우리는 매입 그 판 걸로 간주 공급으로 안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니고, 자 여기까지가 우리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시험에서 자 얘네들 등장, 이론 시험에는 종종 하니까 그냥 작업 3종 세트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제 또 사업상 증여. 자, 사업상 증여는 접대를 이야기하는 거, 접대. 그럼 부가가치세법은 접대를 한다고 해서 매출세액이 창출될 거라는 믿음도 단 1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가가치세법 법전에 접대 관련해서 산 거라면 매입세액 공제받지 말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고 그 물건을 거래처에 줘버리면 부가가치세법은 그 시가로 팔아버리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경우가 예외가 있냐면, 저기 있나? 네. 다시 오른쪽 페이지에, 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견본품, 우리 그 다른 회사 거래처한테 견본으로 좀 전시해 둡시다라고 해서 주는 거 있죠. 우리 저희 학원도 그 3D 프린터 만드는 회사가 우리 본관에 그 처음 나왔을 때 그 하는 모습을 좀 사람들이 보면은 나중에 어차피 그 3D 프린터 하는 회사로 취업하는 사람들이 그 기계를 본 적이 있으면 홍보가 되니까, 그래서 그 두자고 우리한테 그냥 자리 공간만 좀 쓰면 안 되겠냐고 사전상에서 놔주고 했었는데, 그걸 우리 쪽에 갖다 놓는다고 다른 거래처잖아. 근데 그걸 팔았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광고나 견본하기 위해서는 더 큰 매출을 창출하기 위한 부가적인 활동들이죠. 그런 거는 매입세액 사업상 증여로 보는 게 아니고, 아래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 대가에 포함되는 것, 이건 어떤 걸 이야기할까요? 주된 거래 재화의 공급 대가에 포함되는 거. 웬만한 사람은 다 한 번쯤 본 적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편의점 가면 1+1 혹은 2+1 적히는 거 본 적 있죠? 그거예요. 그럼 주된 재화가 앞에 있는 원이고 부수되는 주된 그 자에 우리가 포함되는 얘가 그 플러스 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주된 재화에 포함된 건데, 그럼 얘 공짜로 주는 거잖아.
고객도 거래처예요. 그러면 이 고객한테 공짜로 준 거냐? 사실 아니란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 1,000원에 팔던 걸 2개에 1,000원에 팔겠대. 1+1으로. 그럼 한 개 가격이 500원인 거지. 1,000원에 한 개가 공짜로 간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사업상 증여로 보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전에 어떤 분은 뭐 어떻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편의점에서 1+1, 2+1 이 정보를 어디선가 쫙 받아가지고 그런 것만 사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어디 편의점에 그게 있고. 근데 그분이 저도 수업 들으신 분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 이마트나 그런 대형 창고용 매장보다 싸대요. 1+1 이렇게 한 가격으로 파는 게. 그 대형 할인마트보다 뭐 하고 여기가 자기 계산하니까 1.3배 정도 비싼데 1+1이 되는 순간 훨씬 싸게 바뀌어 버린다고. 그리고 역행돼 버린다고. 그러면서 그걸 찾아다니길래 뭐 훌륭하다 그랬는데 난 그 찾아간 것보다 어떻게 그걸 아는지가 참 궁금해요. 그죠? 자, 다음 이제 우리 간주 공급의 마지막으로 폐업 시 잔존 재화. 자, 폐업 시 잔존 재화는 자, 우리가 폐업하기 전까지 사업자인 상태에서는 그 납세 의무자죠. 사업을 하고 있으면 사업자인데 그런데 자, 이 사람이 이제 폐업을 해요. 이 사람이 폐업을 하게 되면 그럼 폐업하는 날 이제 이 사람은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세무서에 납부할 수 없는 비사업자가 되게 되겠죠. 그럼 부가가치세법은 매입세 공제를 그래도 받았던 거기 때문에 사업자가 비사업자한테 폐업하는 날 전부 다 팔아버린 걸로 할 거예요. 사업자가 비사업자한테 우리 폐업하는 날 전부 다 팔아버린 걸로 할 거예요. 이거는 뭐 구조상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제가 이야기한 얘네들을 보면 자, 얘만 특이한 애니까 얘만 빼고 자가 공급의 이 두 개하고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재화. 자, 얘네들은 매입세 공제를 받았다는 게 전제 조건이고 그럼 그 전제 조건에서 팔았다고 하는데 그 팔았다고 하는 금액은 시가고 그리고 자가 공급 자기가 자기한테 팔아버렸다. 개인한테 줘버렸다. 거래처에 접대했다. 폐업했다. 증빙을 줄 대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증빙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 세 개가 간주 공급의 특징이에요. 자, 지금은 좀 느낌이 별로 없을 건데 다음에 또 한 번 더 하면 이게 우리 부가세 실기 일반 전표하고 상관이 있고 부가세 신고서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매매처 전표하고 관련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거구나. 그래서 안 팔았는데 팔았다고 하는 게 있구나. 전제 조건이 뭐구나. 이 정도까지만 봐두세요. 얘도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중요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오른쪽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죠. 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첫 번째가 질권, 저당권, 양도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상 권리 제공하는 거. 자, 우리 담보 제공은 제 공급이 아니죠. 물건 판 거 아니잖아. 좀 생각할 수 있는데 혹시 담보 한다고 해서 소유권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물건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회계상에서도 거래 아니고 세법에서도 공급을 안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보세요.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 자, 어제 누구한테 이야기했더라? 유현 씨한테 이야기한 것 같아. 어제 제가 떡볶이집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 개인 사업자인데 제가 이 개인 사업자가 다른 사람한테 개인 사업자를 넘기게 되면 저는 폐업, 상대방은 개업이라 그랬죠. 그럼 그냥 이때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떡볶이집이 아니고 물건을 파는 옷을 파는 가게라고 볼게요. 그럼 옷은 내가 팔려고 사왔을 때 매입세 공제를 받았죠. 제가 그냥 폐업을 해버리면 그럼 이 물건에 대한 부가세는 당연히 세무서가 받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다 파는 거라고 하는 건데 이번에 제가 이 옷을 제가 수현 씨한테 다 팔았다고 볼게요. 그럼 수현 씨는 그 옷을 팔면 과세 사업자니까 부가세를 세무서에 납부하겠죠.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해야 됐을 모든 권리와 의무를 수현 씨한테 넘긴 거예요. 그걸 사업의 포괄적 양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기면 이건 판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매출 수익을 다른 사람이 받아서 줄 거잖아. 그죠? 이때는 팔았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냥 샷탑만 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싸게라도 팔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싸게라도 팔아야 그 상황이 안 되겠죠. 그리고 세법을 공부한 사람은 전부 다 똑같이 생각을 해요. 재고가 있는 그런 그 사업들 있죠. 매입세액에 대해서도 권리금 조절할 때 같이 넣어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지. 그거 안 하면 재고가 있으면 매입세액은 앞 사람이 다 공제받은 거고 나는 매입세액 없이 매출세액만 발생하게 될 거예요. 그럼 나중 되면 뭔가 불공평함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다가 추후에 느껴요. 나의 무지함에. 근데 몰랐던 사람은 어쩔 수 없죠. 근데 지금 우리처럼 알고 있는 사람이 당하면 나중에 엄청 짜증 날 거예요. 나중에 내가 왜 몰라서 안 챙겼지 하고 그런 생각 드는 상황들 있죠.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는 그런 거 챙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글자가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거예요.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거. 자, 다음 조세물납. 자, 세금은 원칙적으로는 물건으로 안 받아요. 세금은 원칙적으로 안 받는데 상속세나 증여세 이런 거는 물건으로 받아요. 자, 예를 들면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나한테 돈 현금으로 1원도 안 주고 갔어요. 정말 슬프죠. 그런데 100억짜리 건물 3개를 남기고 갔어요. 자, 그럼 슬플까요? 100억짜리 건물 3개 남기면. 근데 이건 한 달 안에 슬픈 일이 발생을 해요. 왜 한 달 이내 슬픈 일이 발생하냐면 100억짜리 건물이면 300억이죠. 난 돈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6개월 안에 40%인 120억의 세금을 내야 돼요. 자, 이제 큰일이 났죠. 그죠? 그럼 120억을 어디서 구해? 그럼 이제 건물 날리게 되는데, 자, 100억짜리 건물이 6개월 안에 팔릴까요? 안 팔려요. 파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70%에 팔면 팔려요. 그럼 70억에 팔면 건물 2개 팔면 20억 남아요. 야, 300억 받아가지고 나는 120억만 남는 상태가 되면 이건 너무 부당하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 건물로 받아주는 거예요. 물건으로. 그게 조세물납인 거지. 근데 세금 없다고 물건으로 갖다 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세금 물건 안 받는다 그랬죠. 그런데 지방세는 물건으로 받아요. 여러분들 TV에 보면 그 막 빨간색 세금 안 냈다고 딱지 붙이고 다니고 막 자동차 잡고 막 하는 거 TV 나오는 거 있죠. 그 TV에 자주 보이는 게 38기동대라는 애들이 좀 세게 하는데 그걸 왜 하냐면 38기동대는 강남구 지방세제과예요. 그런데 그걸 왜 사람들이 재밌게 보냐면 강남이니까 비싼 것들이 많이 튀어나오거든. 그리고 진짜 있는데 안 내고 있는 놈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지방세제과가 TV로 방송거리가 되니까 많이 보여주는 거지. 모든 자치단체 다 있어요. 그럼 거기는 차까지 잡고 막 붙이고 그러죠. 압류하고 끌고 가고 그러죠. 걔네들은 물건을 받아요. 걔네들은. 근데 국세는 그런 짓 안 해요. 국세는 압류 안 하고 다른 짓 안 하고 깔끔하게 그냥 사람 구실 못하게 그냥 전부 다 막아버려요. 그게 국세예요. 그래서 국세는 그냥 깔끔하게 이 사람 구실 못하게 모든 곳에 뭐 은행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 명의에 된 차가 고속도로 지나가잖아. 그러면 경찰이 막 앞에 서버리고 막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신기해요. 방범 CCTV가 있어요. 그래서 국세 체납자도 잡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국세는 그래서 그 유치하게 막 차 잡으러 뛰어다니고 그런 거 안 해요. 저는 제 친구가 그래서 그 국세 체납하고 내기 싫으면 걸어다니면 된다고 뭐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 자, 그럼 이 조세물납은 방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항들 세금 어쩔 수 없이 내는, 그래서 우리 상증세나 지방세에서는 이제 가능하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럼 그렇게 해서 국가가 가져갔는데 그걸 또 팔았다고 해서 국가가 또 10%더 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세물납은 그 과세거래로 보지 않는 거예요. 조세물납 중에 그 뭐죠? 혹시 영등포에 사시는 분 있나요? 영등포? 그럼 영등포 혹시 세무서 보신 적 있나요?
관심이 없었죠. 우리 살면서 세무서를 내가 왜 관심 있게 봐. 근데 세무서 하면은 생각나는 연상되는 그림이 있죠. 그런 생각되는 연상되는 그림 있으신 분은 영등포 세무서 처음 가면 못 찾아요. 왜 영등포 세무서 못 찾냐면 영등포 세무서가 너무 예뻐요. 그 옛날에 목화 예식장이었는데 근데 그 예식장을 세금으로 받아서 자기들이 세무서로 써요. 그래서 그 옛날 앤틱풍에 있고 막 뒤에 덩쿨이 있고 그래서 영등포 구청역으로 내려서 가면 뒤쪽으로 가면 못 찾아요. 앞으로 가야 찾지. 그게 그 조세몰락 하면 맨날 그 세무서 생각이 나요. 어마무시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자 이제 우리 재화의 공급을 받고 자 이 다음 페이지 넘기면 용역의 공급을 봅시다. 자 용역이라는 건 장소나 기술이나 서비스란 이야기는 앞에 제가 회계 때 많이 했죠. 그럼 그런 걸 제공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용실, 펜션 뭐 이런 거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전부 다 과세 거래인데 자 그럼 우리 용역의 공급은 간주 공급은 과세를 해요. 뭐 실질적 공급은 과세를 당연히 하는 거고 자 여기에 자 간주 공급은 있는데 그런데 간주 공급 중에서 자가 공급은 과세를 하지 않아요. 간주 공급은 과세를 하는데 아이고 왜 이래. 과세를 하는데 자가 공급은 과세를 하지 않아요. 간주 공급 중에서. 하지만 중요한 건 간주 공급은 단 한 번도 과세된 적이 없어요. 자 그리고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를 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친구가 이삿짐 센터를 해요. 근데 이사를 하니까 친구가 도와주겠다고 해서 이삿짐 차도 써주고 사다리 차까지 써준 거예요. 엄청 고마운 친구죠. 근데 세무서가 그 친구한테 너 이거 용역에 공급한 거네. 간주 공급이야. 뭐 이러면서 세금 내라 그러면 말도 안 되겠죠. 용역이 무상 공급은 과세 안 해요. 그런데 자 예외로 사업용 부동산의 죄송해요.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 임대는 시가로 우리는 과세 거래를 할 거예요. 자, 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미래에 하시다 보면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될 건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특수관계자한테와의 모든 세법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규정이 있어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 이런 규정이 있어요. 부당한 행위로 봐서 계산을 다시 하겠다는 규정이에요. 이게 뭐냐면 특수관계자하고 거래는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봐서 뭐 싸게 샀든 비싸게 샀든 다 무시하고 무조건 시가로 이게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에요.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일단 친족인데 뭐 하나 걸리면 8천까지는 가요. 자 그리고 당연히 거래처도 특수관계자예요. 우리 직원도 특수관계자고 그죠? 자 그럼 이 용역에서 자 우리 교재를 좀 보면 자 이거 두 개를 먼저 좀 볼게요. 자 얘 두 개 얘 두 개 자 얘 두 개를 보면 자기가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라고 적혀 있는 건 용역의 공급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자기가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라고 적혀 있죠. 얘는 재화의 공급이죠. 그죠? 자, 그럼 우리 건설업을 생각해 볼게요. 건설업은
집 파는 게 아니고 건물 짓는 기술을 제공하는 곳이라 그랬어요. 그럼 건물 짓는 건설업이 시멘트가 필요할 때 시행사한테 시멘트 사주세요라고 하나요? 콘크리트 사주세요? 벽돌 사주세요? 철근 사주세요? 그렇게 안 하죠. 건설업은 자기들이 사서 하죠. 그럼 주요 자재를 자기가 부담 안 해? 건물 짓는 거에? 그럼 재화의 공급으로 봐야 될 거잖아. 이 원리대로 가면. 그죠? 그런데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게 그럼 이제 건설업은 주요 자재 부담 유무를 불문하고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라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건설업은 건설업자가 건설자의 전부 일부를 부담하는 것, 부담해도 전부 다 용역이 공급이다라는 건데 이렇게 표현 적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또 기준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특허권 이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죠. 팔면 돈 받을 수 있는 재산 가치 있잖아. 그럼 이런 특허권 같은 걸 가지고 우리 대여 빌려주기만 하면 재산을 넘긴 게 아니죠. 그럼 빌려만 주면 용역의 공급인 거고 이걸 팔면 양도를 하면 재산적 가치에 있는 걸 팔았으니까 그 재화의 공급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 같은 뭔가 빌려주고 받는 건 다 용역의 공급이에요. 자, 이게 우리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보는 거고, 자, 그럼 그 아래쪽 주의라고 보면 주의 아니고 참고로 자 고용 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직원이 회사로 뭔가 기술을 제공하고 하는 거는 그걸 용역의 공급이라 본다는 자체가 이상하지 않나요? 직원이 기술을 회사에 쓰는데 그걸 10% 가지고 는 이상한 원리는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지만 시험에 자주 등장을 해요. 그래서 고용관계에 따라서 제공하는 근로 제공하는 거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에요. 직원이 회사에 일했는데 그걸 10% 부과한다는 건 저는 상상도 안 해봤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데 시험에는 이런 표현을 한 거니까 얘도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자, 다음 이제 과세거래 중에 재화의 수입, 얘는 용역의 공급하고 재화의 수입을 같이 붙여놔서 아래쪽에 재화의 수입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재화의 수입은 자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자 외국 회사에 물건 값을 줬어요. 그럼 외국 회사가 우리 회사로 돈을 보내주나요? 외국 회사가 우리한테 왜 돈을 보내? 물건 보내주나요? 우리가 외국 회사로 좀 보냈으면 그럼 당연히 물건 보내줄 건데 중요한 건 중간에 누가 인터셉트를 해요. 걔가 누구냐면 세관장이 중간에 가로채요. 세관장이 왜 그걸 가로채냐면 걔는 세금 원래는 관세를 받기 위해서 한 건데 관세를 무진장 잘 받는 거예요. 왜냐면 관세 안 주면 물건 안 내주면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세금이 여기에 다 붙은 거예요. 우리 개별소비세,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주세, 교통행위환경세 전부 다 붙어서 얘네들을 다 바꿔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도 우리 그 세관장이 같이 받아줘요. 그럼 내가 얼마 샀느냐가 관심이 없고 그냥 원래 부가가치세는 이중과세예요. 세금에 또 세금 붙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종속된 세금이 붙어버릴 건데 그럼 우리 관세 과세 가격에다가 나중에 과세 표준하면서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 세관이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세관장한테 주면 그때 우리 회사한테 물건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를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과세거래는 물건 팔았다 샀다가 아니고 물건을 사고 파는 데에 부가가치세가 얹어 있으면 그걸 과세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물건을 수입하면서 세관장한테 부가가치세를 줘야지 물건을 받을 수 있죠.
그럼 나는 지금 부가세 주니까 과세 거래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부가세 주고 물건 받았어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사업자가. 저만 억울하게 생각할까요? 자, 우리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부가가치세 줘야 물건 주겠대. 그럼 부가세 줘서 물건 받아야 되니까 그럼 난 지금 부가세 부담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야기했더니 세관장이 그러면 재화를 수입을 할 때 세관장이 발행을 하는 수입 세금 계산서를 받게 돼요. 그럼 우리 회사는 이 수입 세금 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을 거예요. 우리가 세관장한테 우리는 이 수입 세금 계산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걸 일단 세관장한테 주고 받고 나서 돌려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같은 경우 직구하는 경우는 주고 끝인 거고 소비자니까 사업자는 그 부가세 줬다가 수입 세금 계산서 세금만 돌려받을 수 있게 가상의 금액 공급가액을 써서 세금 계산서를 받아서 돌려줄 거다. 지금 이렇게만 개념을 잡고 계세요.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또 쉬었다가 다음 거 볼게요. 쉬었다 합시다.